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내일 정식 행사를 앞두고 미국, 일본 정상과 회담 준비도 이어갈 계획인데요. 캐나다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 센터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현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6시 반쯤, 또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2시 반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에 착륙한 지 3시간여 만으로 취임 후 첫 대면 회담입니다. 이어 캘거리 시내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이 남아공과 호주는 우리와 함께 이번 G7에 초청된 나라들로 공식 행사 참석 전 다른 초청국과 먼저 만나며 정상 외교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추가 일정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회담 준비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외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측이 주재하는 공식 일정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주요 일정이 이어지는 이른바 빅데이는 캐나다 방문 이틀째 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 G7 정상회의 장소로 이동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캘거리에서 100km가량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인데요. 캐나다 로키 산맥 중심부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확대 세션 전후로 예상되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이 만남의 형식과 시간 등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대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또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등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 오른 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대통령실 프레스센터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G7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참여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원래 G8이었던 회의체에서 러시아를 쫓아낸 건 큰 실수였고 중국의 G7 참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종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휴양지인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주최국 정상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각국 정상들을 맞이합니다. 이어진 공식 회의에서 카니 총리는 지금 시점을 중대한 전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중동 전쟁과 무역 갈등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이 커졌다는 겁니다. And we're gathering at one of those turning points in history. I think we all recognize that turning point where the world looks to this table for leadership. 가장 먼저 캐나다와 양자 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부터 러시아를 언급했습니다. 원래 G8이었던 회의체에서 11년 전 러시아를 쫓아낸 건 큰 실수였고 러시아가 회원국이었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Putin speaks to me. He doesn't speak to anybody else. He doesn't want to talk because he was very insulted when he got thrown out of the G8. As I would be, as you would be, as anybody would be. He was very insulted. 중국을 G7에 참가시키는 건 어떤지 질문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Why not have China here, the biggest economy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Well, it's not a bad idea. I don't mind that. If somebody wants to suggest China coming in, I think we suggest. But you want to have people that you can talk to.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뉴욕의 불법 이민자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카니 총리는 질의응답을 서둘러 끝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정보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계획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는데 첫 회의부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은 G7 회의로 떠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곧바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방향은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 재배치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핵심입니다. 권한 분산은 민주당 안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온 기재부나 검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한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개혁도 검토되는데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60일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0일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효과를 고려할 때 차등 지급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초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지난 9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 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추가 금액을 더 주는 1, 2차 단계별 지급 방식입니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적인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급 방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입원했습니다. 특검팀 구성이 속도를 내던 중 변수가 생긴 건데 향후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던 김 여사는 상태가 악화하자 입원을 선택했는데 위독한 상태는 아닌 거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입원한 것이 맞는다며 지병 탓에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도 호전되지 않았다고 입원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관저에서 퇴거한 뒤 자택에서 집거 생활을 이어왔고 지난 3일 대선 투표 당일 공개석상에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와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모두 16가지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부 인선과 사무실 구성 등 준비가 마무리되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시점에 김 여사가 예상치 못한 입원을 선택하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의혹 확인의 최종 단계는 당사자 조사일 수밖에 없는데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논란을 불러온 바 있어 이번에는 김 여사 소환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특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돼 김 여사를 당장 소환할 수 있을 정도로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병증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언제 퇴원하는지가 향후 특검의 수사 속도에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가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신발이 김건희 여사의 발에 맞는지도 확인할 전망인데 법조계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전달받은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 3개와 신발 1개로 교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 씨가 전 씨에게 받은 가방을 추가 비용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신발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교환한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특히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치수와 비슷한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교환한 신발과 김 여사의 발 크기가 같다면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를 알고 교환을 지시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신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최근 다시 소환한 전 씨에게 신발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전 씨는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등 인사청탁으로 보이는 문자를 김 여사 측에 보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데 당시 문자를 받은 사람을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은 자동응답 메시지로 온 것이었고 이 같은 반응에 화가 난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모든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문자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단순히 서운함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여사 측근들과 관련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검찰은 선물이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 출범 전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 억울한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은 최상병 특검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로 뒤집혔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군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상병 순직부터 이후 수사 외압까지 들여다보게 될 이명현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억울한 기소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경로설에 의해서 억울하게 실체가 진실이 바뀌어서 억울하게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검은 임명된 직후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부 자리까지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외압설이 실체가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수사 방향도 VIP 경로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이 특검은 다만 박 대령의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부 인선의 경우 물망에 있는 후보들로 추천할 수 있고 일부는 압축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혐의 관련 진술서를 오늘 경찰에 제출할 예정인데 끝내 조사가 무산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3차 소환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소환 불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엔 응하실까요? 경찰 수사의 부적법성을 지적하면서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조사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와 관련해 직접 쓴 진술서도 경찰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한 만큼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시도에 대응했더라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기존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경찰은 지난 두 차례와 같이 소환 통보일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차 소환 통보까지 불응할 경우 피의자 체포에 나서는 만큼 결국 소환 조사가 무산되면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지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윤입니다. 송원석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또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입니다. 소수당의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이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의 원내 사령탑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이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결선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1차 투표에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지지를 네. 많이 받은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 이현승 원내대표 후보가 나오면서 혹시 이제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가져갈 만한 표를 너무 많이 갈라먹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그 사실 친한계, 친윤계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반환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고 높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네. 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무난하게 1차에서 그냥 과반을 얻어버리면서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반한 감정이 예상보다 많았던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친윤계가 나가서 다시 이제 친윤계가 돌아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도 이제 변화와 반성, 쇄신 없는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TK 주류 의원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행보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이제 관저로 찾아갔던 의원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지역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신임 원내대표가 되신 송원석 의원이 결국 이 원내 지도부의 키를 잡게 된다면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부에 산적한 지도체제 정리 문제라든지 조기 전대 개최 문제라든지 혹은 내부에 지금 격화되고 있는 계파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쇄신과 개혁, 반성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결국 친윤 주류의 기득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 적임자를 친윤 주류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 결과가 결선 투표 없는 당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원내대표 선거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요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분간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초톱 체제를 이어갈 텐데 김용태 위원장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개혁, 변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의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맞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이 5개의 그 쇄신안 개혁안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김용태 위원장이 어제 제안했듯이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사안별로 한번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어떻겠냐라는 네.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신임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권한이 아니고 이건 비대위원장의 권한 아니냐라고 네. 이제 오히려 공을 넘긴 상태예요.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보여줘야 되는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 본인도 그렇고 신임 원내대표도 그렇고 후보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당대회를 빨리 조속히 치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관두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만 해준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결국 본인의 내부 정치를 통해서 혹은 세력화를 통해서 개혁안을 이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면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40분 전에 기습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로 사실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까지 온 거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일각에서 제기했던 문제처럼 결국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그 뒤에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지도체제를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주장한 개혁안을 통과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게 결국에는 새벽에 있었던 기습적인 어떤 후보 교체를 막아섰던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번에도 당원들의 뜻을 등에 업고 그 힘을 통해서 개혁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고 그리고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계파와 상관없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친윤계가 당내에서 주류이고 다수라고 할지라도 당원들을 거부하고 과연 미래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뼈아픈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조만간 당원 여론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이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본인의 임기 연장까지도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당원 투표에서 본인의 개혁안이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거 하기엔 굉장히 멋쩍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임 원내대표 그걸 해줬으면 좋겠구나, 내지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거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합시다라는 그런 동의를 얻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것을 아직 못한 거죠. 아마 그런 작업을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는 사실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국위의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당의 입장인데요. 친윤계 진영에서는 임기 연장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송원석 그 원내대표도 사실은 그 후보 시절에 며칠 안 됐지만 그때 6월 30일이 비대위원장의 임기 완료 시점이고 네. 그때 임기 완료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지금 기류는 6월 30일 직을 내려놓고 원내 그 전당대회를 신임 원내대표가 관장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의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을 합니다. 두 사람의 협치 케미가 어떨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사실은 지금 이제 아무리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허니문은 없다라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내부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라도 대여 투쟁을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기조가 좀 엿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가 좀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뭐 한쪽이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는 취임 일성부터 어떤 여야 간의 만나는 자리를 좀 정례화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시기도 했었고 원내의 어떤 소통 수석을 만들므로써 뭐 원내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이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상견례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꼬를 좀 터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만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이런 회동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의 정례화 이런 이야기들까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나 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임 문제도 대화의 테이블에 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원래 협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제스처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당이 입법을 독주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 정책적으로 뭔가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한테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협치를 얘기를 한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사인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넘기면 네. 매우 좋은 협치의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 김병기 그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낸다면 아마 좋은 대화의 장이 시작부터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법사위원장이나 뭐 예결위원장을 넘기는 게 가장 좋은 협치의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미 선을 그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로 어떤 이 대화와 소통이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 교체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규칙에 따를 생각이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김병기 의원께서 화답할 이유도 어떤 명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국회 내에 어떤 직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통로를 합의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꼭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도 설령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뭐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과로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넘겨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막강한 상임위인데 그 자리에서 뭔가 발목 잡기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국회 자체가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노는 국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지금 정권 초기에 민주당이 짊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주
자주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의제들을 조율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통로가 있다면 저는 굳이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도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은 8월 2일로 전당대회 일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이번 주에는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이미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전 원내대표시죠 이제. 근데 퇴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네.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세미 출마 선언 정도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마 정청래 의원께서 일종의 선점 효과를 누리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 다만 그 뒤에 누가 출마를 할 것이냐에 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속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도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어떤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여러 언론이나 당내에서도 이파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진 만큼 이분들 외에도 출마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혹은 더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름이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그랬지만은 당대표 선거도 결국에는 친명 경쟁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와요. 다 친명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내대표도 김병기 그 원내대표한테 더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사진도 뭐 그때 두 명이서 같이 앉아서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김병기 후보가 원내대표가 됐고, 정청래 의원도 그 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재명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지난 전당대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4등인가 하고 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당원들의 민심이 이제 들어가면서 수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하고 제가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걸로 보이고 네. 거기에서 성공한 후보가 아마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후보로 추천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링크들이 돌고 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 당대표 적임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연판장 혹은 지지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것들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네. 이런 온라인상의 여론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박찬대 전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어떤 합을 잘 맞췄다라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직을 역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역량들이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뭐 이제 두 후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 사이에 이 약간 뭐 친명이 누가 더 색채가 강하냐 이것을 따지는 거는 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와 합을 맞추셨던 경험이 있는 거고, 네. 전 원내대표이신 박찬대 의원 마찬가지로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맡아서 합을 맞춘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색깔이 강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어떤 당대표가 앞으로 이제 수행해야 될 중차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초기 정부가 안정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내 상황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과정 가운데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당원들께서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미 벌써 대법원 판결이 난 걸 가지고 이게 무슨 정치적 무슨 압박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사실 국무총리가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를 떠나서 이런 국가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그거에 동의해주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결론을 그런 식으로 자기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국무총리의 자질로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왜 본인의 개인 자산 형성 과정 그리고 그거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 다 해봤습니다. 저희가 해봤더니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는데 물론 차용증이 있었다고 하나 그 금전 거래를 했던 당사자들과 김민석 후보의 그 관계, 그들의 오래된 끈끈한 그런 정치적 인연 이런 거를 보면은 누가 봐도 그냥 정치인과 스폰서의 관계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런 의혹들, 특히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이런 지점들을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원내 지도부가 끼리 만나잖아요. 이제 여야 원내 지도부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또 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 특위 내에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아마 좀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뭐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나치게 초반부터 뭐 사퇴를 요구하거나 아직 이제 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사퇴를 주장하면서 일종의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혹은 청문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 거냐를 이제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민주당 생각으로는 어떤 청문회 자체를 청문회 장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발목 잡고 흠집 내기 위한 장으로 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 원칙에 나와 있는 대로 뭐 3일 이내의 청문회 이 이상으로 과연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 혹은 후보자가 지금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였던 아들의 교육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뭐 아들의 허위 스펙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뭐 김민석 후보자가 뭔가 동조한 거 아니냐 방조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허위 스펙도 아닐 뿐더러 그 스펙을 활용해서 뭔가 이 대입에서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교육비 문제 역시도 뭐 전처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4인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반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을 텐데 벌써부터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 혹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정부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대로 청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정해진 시간 내에 컴팩트하게 의혹들을 다루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SNS를 통한 그 해명글들을 보셨을 텐데 본인의 이야기만 있고 증거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뭐 아들의 스펙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말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들의 입장도 있고 지금 이제 겨우 이제 대학을 시작한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 만약 스펙으로 썼다면 이제 본인이 원서에다가 적었을 텐데 그 원서는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김민석 후보의 말로만 듣고서 그게 맞다 안 맞다는 건 맞지 않고요. 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교육비는 전처가 맡고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재산을 그렇게 7억씩 8억씩 늘리면서 아들 그 유학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도움 주지 않고 있다는 거는 남자로서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조차도 되게 무능인지 이거는 무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명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뭐 남자로서 좀 그렇지 않다 이런 비판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부부간의 일은 그리고 어떤 특히 아이와 관련된 교육의 문제는 아마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청문회장에서 어떤 개인사까지 들춰보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지금은 총리 후보자시고 직전에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을 역임하시고 했지만 야인 생활이 굉장히 길었던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야인 생활이 길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서로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다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 교육비의 부분에 있어서 부담의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두 분이 결정하실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문제는 핵심은 지금 이제 뭐 검증을 한다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은 아들의 교육비는 누구의 돈으로 한 거냐라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교육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외에도 뭐 사인 간의 채무가 사실은 일종의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아이의 교육비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인이 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채무 역시도 불법 정치 후원금이나 정치 자금, 일종의 뭐 스폰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니 세상에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을 차용증을 쓰고 받습니까?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법이고, 누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불명확할 때, 그리고 그것이 우회적으로 본인에게 들어와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인 간의 채무 역시도 변제를 했고 차용증이 있었다라는 내역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근거나 추측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의 해명까지도 좀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드는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남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은요. 대한민국이 이제 이혼율이 꽤 높아졌어요. 이혼 과정에서 잘하고 그걸 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했지만 이혼하고 난 이후에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아빠들에 대해서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많고 공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자산이 지금 마이너스 5억에서 2억이 넘게 되는 과정에서 아들 그렇게 비싼 교육비는 엄마가 다 담당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김민석 후보자가 어제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공개 업무 보고도 받았고요. 일본의 고위급 인사도 만났습니다. 후보자의 신분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처음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일단 이제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고 사실은 지금 총리 후보자인 신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업무가 쉽게 이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라고 해서 어떤 청문회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 준비 역시도 철저하게 하고 있고 본인 역시도 뭐 주말이나 이제 월요일 넘어오는 사이에 글을 또 올리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서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주도권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 자체를 폄훼하려고 하거나 혹은 오만하다고 하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고 지금 국내외 현안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총리 후보자에서 공식적인 총리가 되셨을 때 또 업무 보고하고 뭐 받고 하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작업들이거든요. 네. 그것들을 미리 이제 하면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총리 후보자로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점을 보다 성실하게 설명하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또 사회부처 업무 보고도 받고요. 외신 기자 간담회도 잡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부적절하죠. 지금 본인의 청문회가 마치 그냥 통과된 것처럼 가정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그 엄중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 자기가 이미 총리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총리 후보자께서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의혹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고 또 의혹을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미리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사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폭탄에 맞아 스튜디오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생방송을 진행하던 앵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가 이스라엘의 공습 상황을 화면과 함께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آنچه که ملاحظه کردید صدایی که شنیدید فضای غبارآلود استادیوم 진행자는 다급하게 피했고 스튜디오에는 스태프들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저녁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영방송 IRIB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건물이 화염에 휩싸일 정도로 파괴되면서 생방송은 중단됐습니다. 공습 약 1시간 전 이스라엘군은 이례적으로 테헤란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몇 시간 내로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선전선동 확성기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구에는 IRIB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목표였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IRIB 측은 폭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위험을 무릅쓴 채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 당시 앵커는 별다른 부상 없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IRIB는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과 진실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했다고 비난하며 다른 스튜디오를 이용해 곧바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 교민들이 이란의 공습을 피해 인접국 요르단으로 피란했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제-이스라엘 한인회는 피란을 신청한 교민 23명이 한인회가 빌린 버스를 타고 출발해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해 요르단에 무사히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암만에 도착한 교민들은 제-요르단 한인회가 마련한 현지 숙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문 뒤 이스라엘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더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공중급유기를 중동에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국영 방송국을 폭격하는 등 중동 긴장이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G7 회의 참석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앞서 제시했던 60일 시한에 합의를 했어야 했다며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They have to make a deal, and it's painful for both parties. But I'd say Iran is not winning this war, and they should talk, and they should talk immediately before it's too late.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방어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군사적으로 개입할 거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했습니다. What would it take for the U.S. to get involved in this conflict militarily?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We'll see. 하지만 미군의 군사력은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병력 5천 명, 전투기 등 60대 이상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 니미츠호는 베트남에서 중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중급유기 30여 대도 유럽과 중동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휴전과 함께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담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제스처로 보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확전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번 무력 충돌 사태에 적극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이 없음을 몇몇 중동 국가에 밝혔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의 메시지를 받은 나라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중동의 동맹국들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방어 지원을 넘어 대이란 공격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할 계획까지는 없다는 현 시점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이 휴전과 핵 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와 유가가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국 내수 경기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복귀와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희망한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부는 전장 대비 1.66% 하락한 배럴당 71.7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35% 내린 73.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인 카르스 섬을 공격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Any kind of conflict going on in the Middle East, or particularly if it escalates, is going to lead to rising oil prices, which will lead to inflationary pressures in the U.S.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6월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을 기록해 전월에 마이너스 9.1은 물론 예상치 마이너스 5.9보다 훨씬 내려갔습니다. 경기 선행지표에 해당하는 뉴욕 제조업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관세가 부과되면 원자재와 중간재 비용이 올라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며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앞으로 공급은 물론 고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초구가 0.95% 오르는 등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올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숨 고르기를 끝내고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 집값은 0.38% 상승했습니다. 서초구가 0.9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 강남구 순으로 나타나며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양천, 성동, 용산, 마포구 등도 0.6% 넘게 상승해 서울 평균 상승폭을 웃도는 등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분당구의 상승률이 돋보였지만 도 전체의 집값 하락폭은 커졌고 인천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에서 신축, 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 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세종 집값이 1.45% 올랐지만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양극화는 심해질 전망입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택시장의 수요 쏠림이 강한 편입니다. 당분간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 양극화가 가격의 간극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국 전세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고 월세 가격은 0.05%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G7 정상회의의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내일은 G7 회원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참관국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 세션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불참하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 그리고 호주의 엘버리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조기에 귀국하겠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8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2.63%로 직전 달보다 0.07%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된 내림세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은행의 실제 예적금, 은행채 등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달걀, 닭고기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1리터에 평균 1,700원을 넘었습니다. 중동 사태 격화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데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10%,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오는 12월까지 6달 연장됩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는 100만 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상황입니다. 전후방 파급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차 내수 판매는 늘었지만 수출은 3.8%, 생산은 1.9% 줄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달걀의 경우 산란계 협회가 고시 가격을 강제해 값을 끌어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생산자 단체가 아닌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산지 가격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격이 불안한 닭고기는 다음 달 태국산 4,000톤을 들여오고 브라질 조류 독감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건 8월 중순부터 들여올 예정입니다. 고등어는 10,000톤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46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합니다. 중소식품기업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구매 지원 정책 자금 200억 원을 편성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7계단 하락한 27위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이던 20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효율성이 23위에서 44위로 추락하고 기반시설 평가에서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경제 성과는 16위에서 11위로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31위로 상승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여성이 유방암 확진 통보를 받고 유방 부분 절제 수술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암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검사를 진행한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실제 암 환자와 검체가 뒤바뀌면서 오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비의원에서 진행한 종합건강검진에서 팀윤성 유관암, 즉 유방암 확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놀란 마음에 검진 결과를 들고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암센터를 찾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전 받은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수술로 종양과 인근 조직까지 5cm를 제거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을 받았는데 후속 치료를 위해 실시한 재조직 검사 결과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A씨의 종양은 당장 제거할 필요가 없는 섬유선종으로 악성 종양,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세포가 검출된 조직이 A씨의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섬유선종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했던 슬라이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알고 보니 비 의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직검사를 진행한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A씨와 다른 환자의 검체를 혼동해 라벨을 바꿔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검사 결과가 오진으로 이어져 수술까지 받은 겁니다. 이제 29세 나이로 암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이제 뒤집어지고 저도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고 모유수유나 앞으로의 이제 자녀들 출산에 위해서도 좀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환자 검체를 가장 엄격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슷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녹십자 의료재단과 비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과 노동부 등 공동수사팀이 SPC 삼립 양재 사업과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공동수사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앞서 3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4번째 시도만에 발부가 됐었고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19일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바르는 작업 도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자, 경찰과 노동부는 이달 초에 김범수 SPC 삼립 대표를 입건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과 노동부가 SPC 삼립의 양재 사업과 시화 공장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SUV가 상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뒤집힌 채 건물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가게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골조도 휘어져 버렸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용인시 기흥역 인근에서 SUV가 상가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가게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 그냥 상가 그 매장이 다 무너져가지고 앞에가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SUV라는 것밖에 못 알아볼 정도예요. 경찰은 좌회선 차로에 있던 SUV가 직진해 2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튕겨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 한편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구저읍 평대리에서 오토바이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천강에서는 물놀이하던 10대 4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3명은 구조되거나 스스로 대피했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된 남학생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말 출범을 앞둔 특검 수사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갑작스럽게 이번 소식이 들려왔는데 특검팀이 지금 진용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을 정말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의 기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입원을 한 것이 혹시라도 어떤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 의혹에 연루되었다. 이 부분 의혹 제기 이후로부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현재 지금 칩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외에도 계속된 수사기관의 그런 대면 조사 요청에도 건강상의 이유 물론 이 대선 이전에는 어떤 정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와 덧붙여서 지금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대면 조사가 요구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검을 목전에 두고 있는 와중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입원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 부분이 어떤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중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피의자가 병원에 있으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는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특검 출범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이전에 있었던 그 지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러 이제 외래 진료를 보던 와중에 조치의 권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입원의 기간이 얼마나 장기간일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물론 직접 병원에서 수사기관이 방문을 해서 어떤 방문 조사도 가능하고요. 대면 조사가 아니라 어떤 서면에 대한 조사로서 가름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병명이라든가 어느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서 출장 조사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정도의 지금 위중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충분히 조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김 여사 대면 조사에는 이렇게 좀 차질이 생긴 상황이니까 16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특검에서 이 16개 의혹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망라해서 총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그리고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 건진법사 의혹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대면 조사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면 조사에서는 결국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까지 다가가려면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되고 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재반 증거들이 이제 마련이 되었을 때 물어볼 부분을 최종적으로 대면 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좀 조사해 둘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를 볼 만한 부분은 지금 처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에서 경찰에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해 오고 있었고 이 수사기관 나름대로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전달받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치고 만약 좀 미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직후에는 바로 대면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좀 파악하고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통일교 인사가 건진법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가 다른 가방 그리고
신발로 교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신발 얘기는 처음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신발 역시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지금 당초에는 통일교 간부로부터 이제 가방 2개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선백 씨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것이 김건희 씨의 최측근 수행비서가 다른 가방으로 웃돈을 얹어서 교환했다까지가 드러났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가방 2개가 웃돈을 얹어서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최종적으로 교환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이즈가 존재는 하지만 어떤 체형이나 체구에 상관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이라는 건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물론 여성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키, 어느 정도의 몸무게라고 한다면 같은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교환했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보강되는 증거로서 적어도 그 사이즈의 신발이 특정인에게 맞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 특정인을 위해서 구입한 신발이다, 그 특정인을 위한 신발이다라는 부분에 어떤 보강적인 증거로서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로 신발을 교환한 것인가, 이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증거로서 작용을 하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 해당 신발의 존재도 현재 그 실물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실물이 확보된다면 누구의 집에 지금 보관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신발이 지금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누구와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이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안 관련 질문을 취재진들이 던졌는데 여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만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이제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공판에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취재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이라던가 앞으로 이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원내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이현승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당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는 대선을 패배한 야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107석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또렷하게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제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협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소수당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기르고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 또한 소수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선의와 아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때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식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제시를 통해 수권정당의 자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정책적 전문성을 살려 대안 있는 견제를 해주실 것을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단합과 통합의 민생 중심 정당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 포용과 관용의 정치를 통해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그 힘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도 당부드립니다. 진정한 협치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더 깊이 경청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야를 가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외교 대비 무대이기도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G7 복귀 무대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관세 압박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기류가 6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 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나라가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돼 있는 25% 상호 관세가 한덕수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되어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익에는 여야도 진영도 개파도 네, 국민의힘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의 첫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당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은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대결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관세와 관련해서 외교적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관련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중동 위기가 완화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5% 오른 2,959.93에 개장했는데요. 자, 조정 국면에 들어가나 싶었던 우리 증시가 어제 다시 상승했죠. 어제 코스피는 1.8%나 오르고 코스닥도 1.09% 올랐는데 오늘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3,000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코스피 3,000까지는 계산을 해보면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가 1.81% 상승하게 되면 3,000선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라는 그 증언에 대해서 직접 반박했단 말이죠. 재판부는 이 같은 지금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렇죠. 어제 7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판기일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군사보좌관은 굉장히 또 중요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뒤에 합참회의에 동석한 인물로 앉혀져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들었다는 부분을 증언한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몇 명이 국회에 투입됐냐는 질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던졌고 5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니까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 이 김철진 보좌관의 증언이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은 2차, 3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 될 수도 있고 국회에 어떤 구체적으로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전후 맥락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의 이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어떤 수고했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응원적인 격려의 발언만 있었을 뿐이지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바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
재판부에서는 이 증언의 단편적인 내용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존재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김용현 전 장관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좀 의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보석이 된다면 사실상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 아닌가. 이전에 보석 신청을 했다는 부분의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것인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요. 지금 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구속 기간 갱신이라던가 연장이 다른 혐의가 지금 추가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대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이런 보증금 1억 원이라던가 주거의 제한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라는 제한을 붙여서 보석을 하려고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속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치를 두어서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통제하기 위한 절차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약서의 사인 같은 부분들을 맞춰야지 보석이 되는 것인데 마치 이 사인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는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보석이 된다고 해도 관련된 그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금 수감이 되게 되는데 이때에도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다면은 일단은 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보석을 강제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산정하기 어려워 보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준수사항도 없이 이대로 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특검이 다시 이제 재구속을 시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특검이 다시 한번 어떤 관련된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풀려난다는 것이 어떤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심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라는 부분이 만료됐다는 것이고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만약 어떤 형량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수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구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차츰 맑아지며 볕이 무척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와 소나기에 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3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 소나기가 지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날이 무척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저녁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한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무척 따갑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곳곳에서 자외선과 오존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낮까지 내륙은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중부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여름철 식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식중독 지수 심각 단계가 예상되니까요.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